안녕하세요. 이제 막 결혼해서 새신랑이 된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암흑기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제가 커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평범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아빠, 저를 임신한 뒤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어 저를 키우는 일에 전념한 엄마. 유치원 때 찍은 사진을 보면 아빠와 엄마 손을 잡고 가운데서 제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보통의 가족의 모습이죠. 아빠는 일이 바빴지만 주말에는 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분이었어요. 아빠, 우리 공놀이 하러 가요. 공 던지기 딱 좋은 날씨네. 여보, 나 민국이랑 요 앞에 공원 다녀올게. 어머, 같이 나가요. 간단하게 과일이랑 간식 챙길게. 그래, 그러면 돗자리도 챙겨가지 뭐. 피크닉 기분 좀 내볼까? 민국아, 아빠가 사준 캐치볼 가지고 올래? 방에서 가져왔어요. 여보, 준비됐어? 얼른 나가자. 화창한 공원, 잔디밭에서 아빠와 공을 던지고 잡고.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한 놀이인데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공놀이를 하다가 돗자리로 가면 엄마가 과일, 주스, 과자를 챙겨주셨습니다. 커다란 나무 앞에서 다 같이 사진도 찍었죠. 지나가는 분에게 찍어달라고 부탁했던 것 같은데 사진을 찍어주신 분도 참 화목한 가족이라며 기분 좋게 인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그 낡은 사진을 다시 보는데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아빠, 엄마, 그리고 어린 저의 모습. 저는 그때 그 순간이 영원할 거라고, 이 행복이 계속될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런 우리 가족에게 불행의 그림자가 다가온 건 초등학교 3학년을 앞둔 겨울방학이었습니다. 갑자기 너무 어지럽네. 엄마 어디 아파요? 민국이가 호해줄게. 잠깐만 민국아. 엄마 좀 누워있을게. 한눈에 봐도 창백하게 얼굴이 질린 엄마가 휘청거리며 침대로 가서 누웠을 때 덜컥 겁이 났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는데 자는 엄마를 깨울까 걱정이 되어 숨죽여 울다가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민국이니? 아빠 지금 일하는 중인데 왜 전화했어? 민국이 울어? 무슨 일이야? 아빠, 엄마가 아프대요. 뭐? 엄마 지금 어디 있는데? 침대예요. 어지럽다고 잠깐 누워있는다고 했어요. 그래? 아빠가 일찍 못 가는데 엄마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거야. 이불 잘 덮어주고 엄마 일어나면 아빠한테 연락하라고 해. 울지 말고. 알았지? 네.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좀 진정되었던 것 같아요. 엄마 곁에 누워 엄마의 잠든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손가락을 엄마 코에 살짝 대보았습니다. 손가락에 바람이 느껴질 때 엄마가 잘 자고 있구나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어두운 저녁이 되어 엄마가 잠에서 깼어요. 얼마나 잔 거지? 민국아, 엄마 일어났어. 민국이 배고프지? 엄마가 금방 저녁 차려줄게. 엄마, 이제 안 아파요? 자고 나니까 괜찮네. 엄마 깨우지 그랬어. 엄마가 너무 잘 자서 많이 자라고요. 야근이었던 아빠는 늦게 집에 왔어요. 엄마랑 안방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는데 내용이 궁금해서 문가에 귀를 대고 말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저번에 너 어지럽다고 하더니. 그냥 몸살인가 보다.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무래도 병원을 가봐야 할까 봐. 그래, 뭐 별거 아니겠지만 괜히 늦으면 병을 키울 수도 있으니까. 당신 다음 주에 병원 같이 가줄 수 있어? 휴가 낼 수 있는지. 그건 좀 힘들겠는데?
아, 그래? 그럼 민국이 잠깐 맡기고 다녀와야겠네. 아직 방학이라서. 그래 뭐 오래 안 걸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별일 아니라는 듯 말하는 아빠의 말에 저도 안심을 했거든요. 그러나 엄마가 병원을 다녀온 이후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식탁에는 엄마가 먹어야 하는 약봉지가 잔뜩 늘었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했어요. 몇 개월이 지나 엄마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자 시골에 계신 외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민국아, 할미 왔다. 우리 민국이 할머니 보고 싶었지? 할머니, 민국이 보러 온 거예요? 민국이도 보러 오고 엄마도 보러 왔지. 민국아,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있어야 해. 그러니까 당분간은 할미가 민국이랑 같이 있을 거야. 얼마나요? 우리 집에 계속 있어요? 엄마 나을 때까지 있어야지. 할미가 민국이 학교도 데려다주고 밥도 챙겨주고 그럴 거야. 오셨어요, 장모님? 김서방, 고생이 많네. 검사 결과 듣고 많이 놀랐지?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기는 한데 치료를 잘 버텨줄지. 잘 견뎌내야죠. 장모님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민국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병원에 있으면 답답하고 마음도 심란할 텐데 장모님 계시다고 하면 제가 퇴근하고 면회 다녀오고 그럴게요. 그래, 민국이 걱정은 말고 자네 얼굴도 자주 보고 자네가 곁에 있어주면 지선이도 힘이 나지 않겠나? 네, 그래야죠. 그때부터 할머니와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퇴근하고 엄마를 보러 병원에 간다며 밤늦게 집에 왔어요. 할머니가 학교도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시고 했는데 처음에는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주말이면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있는 엄마를 보러 갔거든요. 일주일 내내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사이 1년이 지났고 저는 4학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빠는 집에 늦게 오는 날이 많았어요. 할머니, 아빠는 오늘도 엄마 보고 온대요? 그럼 네 아빠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는지. 꼬박꼬박 병원에 들러서 엄마 만나고 온대. 아빠 힘들겠지? 우리 민국이 맛있는 거 사주고 하려고 돈도 열심히 벌지. 또 아픈 엄마 간호도 하지. 아빠 오시면 아빠 힘내세요. 이렇게 말해줘. 알겠지? 네. 그때 아빠에게 전화가 왔어요. 김서방, 아직 병원인가? 이제 집으로 오는 거야? 장모님, 오늘은 제가 병원에서 자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자고 바로 출근할게요. 아이고, 그 보호자 침대인지 그거 불편할 텐데.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잠을 편히 못 자서 어떻게 하나. 그래도 오늘은 곁에서 자려고요. 민국이 잘 부탁드려요. 주무세요. 정말 아빠가 엄청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회사 다니고 매일매일 병원에 들르고 사실 아빠 얼굴을 자주 못 봤습니다. 아빠와 하던 공놀이, 캐치볼을 만지작거리며 아빠와 함께한 시간을 떠올렸지만 엄마가 아프니 이런 것 정도는 참아야 한다고, 엄마가 다시 건강해지면 아빠 엄마와 다시 놀러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런 미래를 그리며 그 시간을 견뎠어요. 아빠가 병원에서 자고 온다는 날은 점점 더 많아졌죠. 상태가 나아졌다가 다시 나빠지기를 반복. 엄마의 입원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어느새 5학년이 되기 전 겨울방학이었고 방학이라 평일에도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에 할머니한테 병원에 엄마를 보러 가자고 자주 졸랐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는 면회 시간도 짧아졌고 엄마가 자고 있는 시간이 많아서 사실 잠든 엄마 얼굴을 보고 그냥 돌아온 적도 많았습니다. 지선아, 엄마 왔다. 민국이랑 같이 왔어. 요 전날에도 왔었는데
너 그때 치료받고 자고 있다고 해서 그냥 얼굴만 보고 왔다. 민구가 엄마 민구가 우리 아들 엄마가 민국이 많이 보고 싶었어. 민구가 엄마가 미안해. 민국이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엄마가 미안해.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다시 건강해지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할머니랑 같이 손잡고 매일매일. 그쵸, 할머니? 그럼 우리 민국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꼭 엄마 건강해져서 집에 올 수 있을 거야. 지선아, 오늘은 좀 어떠니? 몸이 좀 가벼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민국이 걱정은 하지 말고. 그래도 김서방이 참 대견하고 고맙다. 네 곁에 있어야 한다며 여기서 자고 가는 날이 많잖아. 보호자 침대 그거 불편할 텐데. 근데 하루에 면회는 짧은데 보호자 한 명이 자고 가는 건 괜찮은가 보지? 나랑 교대해도 될 텐데. 다른 것보다 민국이가 아빠 얼굴 본 지도 오래된 것 같아서. 민국이 아빠가 그래요? 병원에서 자고 간다고? 그랬지. 왜 그러니? 아니에요. 엄마의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졌어요. 할머니는 뭔가 실수를 한 건가 안절부절 못했지만 제가 앞에 있어서 그런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병원에 있던 엄마는 다가오는 봄이 오기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개학식을 하기도 전에요. 의사 선생님이 불러서 아빠랑 외할머니랑 같이 병원에 갔는데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눈밑이 까맣고 너무나 말랐고 야윈 모습에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힘겹게 손을 뻗어 제 이름을 불렀어요. 민구가 미안해. 엄마가 많이 사랑해. 엄마. 지선아, 엄마 여기 있어? 지선아. 우리 민국이 잘 부탁해요. 우리 민국이 꼭. 하던 말도 끝내지 못하고 눈을 감은 엄마. 손은 아직 따뜻했는데 예전에 하던 것처럼 엄마 코에 손을 대보았지만 바람이 느껴지질 않았어요. 엄마를 붙들고 울고 있는데 아빠가 저를 떼어내며 끌어당겼습니다. 민구가, 엄마는 이제 떠났어. 여보. 장례식 기간 동안 아빠는 무척 바쁜 것 같았습니다.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바빴고 거의 잠을 못 잔 할머니는 텅 빈 눈으로 엄마의 영정사진 앞을 지켰어요. 저는 약속을 했습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만나자고. 어디에 있든 엄마를 찾아갈 거라고요. 장례식을 마치고 얼마 뒤 이제 엄마가 병원에 없으니 아빠도 집에 일찍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한편 할머니는 다시 시골로 가시는 건가 아무도 이야기를 해주질 않아서 궁금해하던 그때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데 방 밖에서 아빠와 할머니가 큰 다툼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이 집을 팔았다고? 예, 집 나갔습니다. 어떻게 나랑 상의도 없이... 제 명의 집인데요. 장모님께 상의를 드려야 하나요? 그럼 어디로 갈 텐가? 집을 줄여서 살아야 하는 상황인 거야? 장모님, 어차피 결정된 거니까 그냥 빨리 말씀드릴게요. 장모님과 민국이가 지낼 곳 얻어드릴게요. 그래도 방이 2개니까 민국이랑 지내기에 충분할 거예요.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랑 민국이가 지낼 집? 김서방 자네는 어디로 가는데? 지금 민국이를 나한테 맡기고 간다는 거야? 이보게나,
지선이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자네가 사람이면 이럴 수가 있나? 저 그 사람 갈 때까지 할 만큼 했습니다. 병원 문턱 달듯이 드나들며 간호하는 거 보셨잖아요. 저 아직 젊고 새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낼 곳 마련해 드릴게요. 집을 사드리긴 어렵고 일단 전세인데 괜찮으시죠? 뭐 월세보단 낫잖아요. 자네의 매정한 사람. 자네가 그러고도 사람인가? 자네가 애 아빠 맞아? 저라고 이러고 싶었겠어요. 애초에 민국이 엄마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안 일어났을 일입니다. 내가 정말 자네가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네. 자네 사실대로 말하게나. 지선이 가기 전부터 그런 거지? 언제부터 이런 걸 계획했어? 지선이 떠날 날만 기다린 거야? 이렇게는 안 되네. 그냥은 못 나가. 지선이 보험금이랑 민국이 몫으로 남긴 거 세세하게 말해보게나. 장모님, 사망했을 시 보험금 수령인은 저입니다. 제가 남편이잖아요. 아니, 남편이었잖아요. 장모님이야말로 민국이 앞세워서 한몫 챙길 욕심 내지 마시고요. 제가 지낼 곳 마련해 드린다는 마음 변하기 전에 그냥 제 말대로 하시죠. 이대로는 안 되네. 뭐 소송이라도 하시게요? 할 테면 해보세요. 바뀌는 건 없을 거니까.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제가 본 것은 짐을 챙겨 나가는 아빠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애원하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소리소리를 지르다 할머니는 그대로 쓰러지셨죠. 일주일 후 아빠가 트럭 용달 아저씨와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저와 할머니의 짐을 트럭에 실더라고요. 할머니와 트럭에 올라타며 뒤를 돌아보았는데 아빠 옆에 어떤 아줌마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할머니, 저 아줌마는 누구예요? 민구가, 앞에 봐라. 쳐다보지 말고 앞에 봐. 너한테 아빠라는 인간은 이제 없는 거야. 그렇게 지내던 동네를 떠나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지은 지 오래된 낡은 다세대 주택. 그때부터 외할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엄마의 보험금과 재산을 전부 챙겨 떠났고 낡은 집 하나만 주었습니다. 그땐 너무 어려서 전세, 월세, 내 집 그런 개념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도 할머니랑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어요. 당장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할머니는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시골집을 정리하셨고 그 돈으로 보온이 되는 커다란 통과 카트 같은 걸 마련하셨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민구가. 이제 이게 우리 밥줄이다. 밥줄이요? 민국이 김밥 좋아하지? 네. 할미가 이제 김밥 쌀 거야. 그걸 여기 넣어서 따뜻하게 해가지고 팔려고 한다. 그래도 할미가 제일 잘하는 건 김밥인데 할미가 열심히 일해야 우리 민국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또 공부도 시키지. 그럼 할머니, 이제 김밥 할머니 되는 거다. 그래 민국아, 이제 할미랑 둘이 사는 거야. 민국이 엄마가 우리 지선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우리 민국이 잘 부탁한다고. 어쩌면 지선이는 다 알고 있었나 보다. 그래서 그런 말을 남긴 거야. 아픈 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낙심이 됐을까? 병이 악화된 건 다 그놈 때문이야. 할머니, 울지 마요. 빈국이는 할머니가 있어서 괜찮아요. 할머니,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민국이랑 할머니 지켜줄 거예요. 울지 마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주말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김밥 50줄을 말았습니다. 아침 9시 30분까지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김밥과 두유를 파셨죠.
김밥 한 줄에 2,000원. 달걀과 당근, 햄, 어묵, 단무지. 딱 기본만 들어있는 김밥이었는데 정말 맛이 있었습니다. 50줄을 다 파는 날도 있었고 장사가 안 되는 날에 20줄을 남겨온 적도 있었는데 그런 날의 저녁 메뉴는 어김없이 김밥이었어요. 라면과 함께 먹고 달걀에 붙여서 김밥을 먹고 정말 김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먹으면 질릴 만도 한데 저는 할머니가 싼 김밥이 제일 맛있었거든요. 같은 역으로 가시다가 더 사람이 많은 역으로 다니시기도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역으로 나가 김밥을 파셨어요. 학교 등교 전까지 할머니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 준비를 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김밥을 팔고 집에 오셔서 잠시 눈을 붙이고 학교로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학교 시장에 가서 김밥 재료를 사서 집에 왔고요. 그런 단순하고도 성실한 생활을 꾸준히 했고 정말 그 돈으로 생활비를 다 충당하셨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을 때 할머니께서 저를 앉혀놓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민국인이 중학생이다. 초등학교 때랑 다르게 공부도 많이 어려워질 건데 민국이 뭐 배우고 싶은 거 없어? 무엇이 어려운지 말을 해봐라. 수학이 어려운가 영어가 어려운가? 네 학교 동기들 다 학원 다니지? 민국이도 이제 학원을 가야 한다. 할머니, 저 수학은 꼭 학원을 다녀야 할 것 같아요. 학원 계속 다닐 건 아니고 기초만 튼튼하게 잘 배우고 싶어서요. 학원 보내주시면 정말 열심히 공부할게요. 알았다. 중학생이 되어 혼자 등하교를 하게 되자 할머니는 제 학원비를 벌기 위해 낮 시간에 식당 설거지 일을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저만 바라보며 열심히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할머니밖에 없었기 때문에 중학교 시절 남들 다 겪는다는 사춘기도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냥 가끔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울적한 기분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 많은 일을 하시면서도 힘들다 소리 한 번 안 하시는 할머니를 보면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거든요. 중학교 때 이미 전교 상위권 성적이었고 지역에서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저의 목표는 뚜렷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다는 대학에 가야겠다. 빨리 어른이 되어서 할머니를 도와드려야겠다. 이 다짐들을 책상 앞에 적어놓고 공부를 했어요. 민구가, 네 코피 난대. 네 그러다 쓰러진다. 몸은 챙겨가면서 공부해야지. 자, 휴지로 틀어막고 고개 젖히지 말고 안 좋은 피 넘어가면 안 된다. 할머니, 전 괜찮아요. 저 잘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주무세요. 할머니 새벽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우야, 우리 민국이 할머니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고2가 되었을 땐 거의 할머니와 같은 새벽 시간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11시까지 공부하다 잠을 잤고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공부를 하다가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은 저를 독종이라고 불렀고 선생님들은 저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셨어요. 드디어 고3, 내신으로 전교 1등을 꾸준히 유지했던 저는 수시로 당당히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받자마자 왈칵 눈물이 쏟아졌는데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할머니, 저 서울대 합격했어요. 민구가, 아유, 자랑스러운 내 새끼. 아유, 민구가. 할머니, 서울대가 국립대라 등록금도 안 비싸요. 수시 일찍 붙었으니까 내년에 입학할 때까지 알바하면서 돈 벌 거예요. 민구가, 니 근데 의대 합격한 거 맞나? 아니요, 할머니. 저 경제학과 합격했어요. 니 의대 합격할 성적 되는데. 의대 공부 오래 하잖아요.
그렇게 오래 공부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할머니, 나 의사 못해요. 나 피 보는 거 무서워. 그리고 아픈 사람 보는 것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 알았다. 너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민구가, 그렇게 바로 돈 벌라고 안 해도 된다. 너 중학교 때부터 정말 쉬지 않고 공부만 했잖아. 놈들처럼 합격했으니 좋은 곳도 가보고 만나는 것도 먹고. 할미랑 같이 가자.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아팠던 걸 생각해 의사가 되겠다는 소명을 갖겠죠. 실제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의사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엄마가 병원에 오래 있었고 점점 힘들어하는 엄마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 큰 상처였어요. 물론 실력 좋은 의사가 되고 또 마음으로 환자를 보살피는 따뜻한 의사가 되어 희망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떠났을 때 저의 모든 희망은 사라졌거든요. 의술로도 간절한 기도로도 고칠 수 없는 병. 떠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 저는 그 일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할머니와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생각해보니 여행이라는 게 엄마 아프기 전 초등학교 1학년 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기차를 타고 순천과 여수를 다녀왔습니다. 기차에서는 할머니가 싼 김밥을 먹었고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정말 여유 있게 걸으며 주변을 둘러본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행지라 그런지 다들 행복해 보이더군요. 민구가, 할머니는 참 행복하다. 죽을 날이 다 돼서 눈 감기 전 이 여행이 떠오를 것 같다.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럼 오래 살아서 우리 민국이 장가 가는 것도 보고 민국이 닮은 애기 낳는 것도 보고 가야지.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해? 넌 그 인간이랑 다르게 살 수 있다. 행여 그 인간 때문에 결혼 못한다 안 한다. 똑같은 인간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 요만큼도 하면 안 돼. 너는 네 엄마, 지선이 아들이고 또 이 할머니 새끼다. 알았지? 할머니,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렇게 할머니한테 나 맡기고 그 사람 떠나버렸을 때 나를 키우기로 한 거 후회한 적 없어요? 할머니 너무 고생만 한 것 같아서. 없지. 단 한 번도 없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김밥 싸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서 김밥 팔면서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그 어린 너를 내가 데려와 이만치 키운 거 그게 내 평생 제일 잘한 일이다.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할미는 똑같이 했을 거야. 할머니, 감사해요. 여행을 가서 그런지 그런 말이 불쑥 나오더라고요. 오래 가슴에 담아둔 말이었는데 할머니의 답을 듣고 보니 내가 저 말을 듣고 싶었구나. 그걸 알았어요. 나만 떠맡지 않았어도 그렇게 고생하며 살지는 않았을 건데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고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는 그 말에 내 세상은 할머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죠. 이제 다 자란 만큼 내가 할머니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수시에 합격하자마자 동네 작은 보습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중학교 애들 수업을 하는 거였는데 그래도 생활비에 보탬이 될 만큼은 벌었습니다. 1학년을 마친 뒤 군대를 가야 했죠. 민구가, 내 새끼 건강하게 다녀와야 한다. 할머니, 저 없어도 밥 잘 챙겨 드시고 무리해서 일하지 마세요. 휴가 나오면 같이 맛있는 거 먹어요. 우이야, 아유, 할머니가 편지 자주 쓸게. 다녀올게요. 할머니는 걱정을 많이 했지만 전 별로 걱정이 없었고 군대 생활이 무척 잘 맞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규칙적인 생활에 익숙했기 때문이에요. 신참 때는 되게 바빴는데 상병 꺾이고 나니 한결 편하더라고요. 운동을 하고 휴식 시간엔 책을 읽었고요.
서울대 나왔다고 괴롭히고 괜히 시비 거는 선임들도 있었지만 그것도 다 한때였습니다. 군대 동기 한 명이 연대 학생이었는데 저한테 서울대면 과외로 돈을 많이 벌었겠다고 하는 거예요. 과외는 해본 적 없고 동네 학원에서만 잠깐 일했었어. 1학년 다니면서도 그냥 수업 없는 날 학원에서 몇 시간 정도 애들 공부 봐주는 정도? 야, 바보냐? 학원 그거 시급 얼마나 된다고. 서울대 수시 합격이고 전교 1등 했다면서 고액가에 땡겨야지. 당장 너랑 나랑 같은 학생 맞겠다고 지원해도 나 떨구고 너 고를걸? 고등학교 전교 1등에 서울대 수시인데 완전 내신 꽉 잡고 있겠네. 요즘 중학교부터 과외 붙이는 거 알지? 괜찮은 집에서 과외하게 되면 너 학비는 거뜬히 벌고도 남을걸? 학비가 뭐야? 진짜 나 아는 선배도 과외로 엄청 벌어?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 아휴, 넌 학교 다닐 때 과외 안 했어? 그러면? 학원은 중학교 때까지만 다닌 것 같고 고등학교 때는 그냥 혼자 했어. 와, 이 자식 그냥 머리가 좋은 놈이구만. 아니야, 그냥 노력파야. 에휴, 내가 진짜 좋은 정보 준 거다. 나가자마자 다른 거 하지 말고 과외나 알아봐. 입주과외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게 진짜 한 달에 몇백이 뭐야. 고2 학생 내서 입주과외 하면서 월 1,000도 버는 사람 봤다. 입주과외가 뭐야? 아, 그것도 처음 들어봐.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 숙식 제공, 매일 공부 봐주기. 그런 게 있다고? 진짜 짱이지. 아예 걔 전담인 거지 뭐. 그러니까 뭐 너 수업 듣는 거 그런 시간 말고 저녁 시간에 그 집에서 공부 봐주고 거기서 자고 먹고 다 하는 거야.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렇지? 좀 남의 집 식구 사이에 낀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해. 깍듯하기는 엄청 깍듯하게 해준다는데 좀 부담스럽대. 난 할머니 계셔서 할머니랑 같이 지내야 하거든. 에이, 그렇구나. 아무튼 나가자마자 할 일은 뭐다? 과외. 나중에 잘 벌면 한턱 쏴라. 고맙다. 당연한 말이지만 국방부 시계는 멈추지 않았고 저는 무사히 전역을 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말년 병장 시절에도 무탈하게 별일 없이 전역했어요. 부대 안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큰 사건이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전역한 날 군대에서 모았던 돈으로 할머니 소고기를 사드렸어요. 할머니, 저 이제 일할 거니까 낮에 식당 설거지는 그만하세요. 복학하면 대학 공부 열심히 해야지. 뭐 자꾸 돈을 번다고 그러냐? 너 없을 때도 별일 없이 잘 지냈다. 할미 걱정 말고 우리나라 최고 대학 갔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할 생각 않고 자꾸 돈 걱정을 하고 그러냐? 할미 괜찮아. 바로 과외를 알아봤어요. 고급 주택가 쪽에 전단지도 붙여봤고 과외 선생님 구한다는 곳에 이력서도 올렸는데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 서울대 수시 합격 때문인지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과외는 처음이라 사실 과외비 흥정도 할 줄 몰랐어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 부르는 돈이 너무 커서 이 돈을 받아도 되나 했는데 돈을 주는 만큼 원하는 건 딱 하나더라고요. 성적만 올려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공강인 날을 활용해서 3명 정도 수업을 했는데 한 학기가 지나 아이들 성적이 올랐어요. 특별히 비법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고 고맙게도 아이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소문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실제 성적이 오르자 누구 소개를 받았다며 몇 군데서 더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밀려드는 일을 거절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 할머니의 건강이 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멀쩡하다더니 건강하다더니 할머니 이게 뭐예요? 진짜 나 군대 가 있는 동안 일 쉬엄쉬엄 하라고 했잖아요. 아유 일 없다. 이게 뭐 하루 이틀 무리해서 안 좋아진 거겠냐? 기계도 오래되면 녹슬고 망가지는데
먼 전날에 고생한 게 쌓인 거지. 좀 쉬면 괜찮아질 거니까 걱정 말아라. 호언장담했던 할머니. 그러나 의사의 소견은 달랐습니다. 입원해서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더 악화되기 전에요. 간도 안 좋으시고 위도 안 좋으세요. 암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치료받으면서 악화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할머니의 병원비를 벌어야 했기에 정말 대학 수업 시간 외에는 거의 모든 시간 과외 알바를 했던 것 같아요. 생활비, 병원비를 홀로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그러다 한 곳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성북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엄청 높은 금액을 불러서 입주과이냐 물었지만 그건 아니라고 해서 면접 겸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대문이 얼마나 넓은지 그냥 주택이 아니라 성북동의 대저택이더라고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덜컹 대문이 열리더군요. 살면서 그런 집은 처음 봤어요. 정원의 조각상이며 잘 가꾸어진 조경이며 이런 집에서 사는 건 어떤 기분일까 상상을 했지만 어떤 느낌인지 감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정부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었고 안내에 따라 현관으로 들어갔어요. 어머, 김민국 선생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김민국입니다. 정중히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든 순간 저는 벽에 커다랗게 걸린 사진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한 남자의 얼굴이 강렬하게 새겨지더군요. 절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얼굴. 초등학교 때 나를 할머니한테 짐짝처럼 떠맡기고 어떤 여자와 사라진 그 인간. 날 버린 아빠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사진을 보며 주먹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주스를 권하던 사모가 저를 빤히 바라보더군요. 저희 가족 사진인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렇다면 이 여자가 엄마와 나를 버리게 한 그 여자? 분노에 찬 얼굴로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김상철 씨 아시죠? 그쪽이에요? 남의 가정 파탄내고 아들까지 버리게 만든 여자가? 김민국 선생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김상철 씨를 알아요? 동생이에요. 제 동생이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었어요. 아무리 어릴 때라지만 기억을 돌려봐도 아빠의 누나? 고모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외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김상철 씨가 그쪽 동생이라고요? 그럴 리 없는데요. 김상철 씨는 외아들이라고 했거든요. 소리 좀 낮춰주실래요? 왜 이렇게 흥분한 거예요? 김민국 선생님, 우리의 과외 맡아준다고 해서 인사 온 거 아닌가요? 제가 경찰 불러야 해요? 김상철 씨가 동생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부터 설명을 해보시죠. 제가 김상철 씨 아들입니다. 아들? 그쪽이야말로 무슨 말이에요? 내 동생은 자녀가 없어요. 한창 실랑이를 하다가 저는 제 휴대폰에 있던 사진을 기억해냈어요.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라는 인간과 찍은 사진이요. 아빠라는 인간을 마음에서 지웠지만 엄마가 아프기 전 건강할 때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놓은 뒤 원본 사진에서는 아빠가 나온 쪽을 찢어서 버렸습니다. 그 사진을 보여줬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 남자 보세요. 김상철 씨 맞죠? 저 액자 안에 있는 사진, 나이가 들었지만 한눈에 알아봤어요. 잊고 싶었지만 절대 잊을 수가 없는 얼굴이거든요. 사모님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자 한참을 저와 김상철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머리가 아픈 듯 소파에 그대로 앉더군요. 앉아서 이야기 좀 해요. 뭐가 어떻게 된 거죠? 내가 먼저 말할게요. 그러니까 김상철 씨는 동생이에요. 근데
친동생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해. 이게 집안일인데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결혼 생활 중 다른 여자한테서 아들을 낳았대요. 그런데 나도 우리 엄마도 몰랐어요. 어른이 될 때까지도요. 아버지가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10년 전? 그게 벌써 10년이나 됐나? 아무튼 그때도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갑자기 가족회의가 열렸다니까요. 김상철이 찾아와서 자기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 우리 엄마 쓰러질 뻔했지. 웬 양아치가 돈 좀 있어 배는 집에 사기를 치려나 했는데 당당하게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리고 웬 여자 사진 한 장을 보여주대요. 자기 엄마래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엄마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며 아버지가 있다 알려줬대요. 아니, 평생을 그냥 아버지 모르는 애로 키웠으면 그렇게 갈 것이지. 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런 걸 말하고 가나 몰라. 아무튼 나이 30이 넘도록 아버지 없는 자식이었다가 엄마 말이 허튼 것 같지 않아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사진을 들고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 사진을 보고 그 여자를 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죠. 진짜 유전자 검사 할 거냐고. 김상철 말빨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로 아버지를 구워 삶았는지 얼마 있다. 아버지가 진짜 검사를 했고 아버지 아들이 맞다는 거예요. 나이 40이 넘어 갑자기 다 큰 남동생이 있다는데 설명해도 모를 거예요. 어떤 기분인지. 하여튼 그렇게 확인이 됐으니 아버지 회사에 한 자리 주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 일 있고 몇 년 지나 돌아가셨는데 저랑 엄마한테 남동생 챙기라고 그러고 가셨거든요. 우리 엄마는 사실 김상철을 아들처럼 생각 안 하죠. 그냥 회사에 별 할 일 없는 자리 하나 주고 명절 때 인사 오면 밥 한 끼 먹고 그런 정도예요. 근데 이 여자가 아닌데? 누구요? 아까 나한테 민국 선생님 어릴 때 가족 사진 보여줬잖아요. 그 여자가 아니에요. 김상철 마누라가. 그리고 그 여자가 불임이라나 뭐라나? 30 초반인가 그랬는데 아무튼 아이가 없다고 했거든요. 김상철 아내라는 여자. 그럼 그 여자네요. 그때 그 여자랑 아직 같이 산다면요? 저는 사모님께 지나간 이야기를 모두 말씀드렸어요. 엄마가 투병 생활을 했던 것, 처음엔 엄마를 보살피는 듯 했지만 이미 엄마 아픈 사이에 여자가 있었다.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엄마 보험금 다 타고 재산 빼돌리고 떠났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나를 외할머니한테 떠넘기고 그 여자랑 살림을 차렸다고요. 전부 말을 했어요. 제 말을 믿어줄까 걱정이 되었는데 끝까지 들은 사모님이 단호한 표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이 30 넘게 아버지라는 존재도 모르고 살았던 김상철을 잠시나마 불쌍하게 생각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네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죠? 그럼 김상철 마누라 그때 막 바람나서 둘이 살림 차린 지 얼마 안 됐을 때인 거잖아요. 기가 막혀. 애도 없다고 하고 아주 그 여자야말로 봉잡을 때 했겠지. 지가 꼬신 남자가 부잣집 아들님이라고 하니. 근데 그 와중에 그게 또 사실이야? 아우 머리야. 저기요, 김민국 선생님. 우리 아버지 이미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지 잘못이 제일 커요. 김상철 같은 놈을 밖에서 낳아온 거요. 우리 엄마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는데 지금도. 얼굴도 모르는 그 여자를 10년 동안 원망했다고요. 아버지 당부 때문에 그나마 지금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놈이랑 그놈 마누라 형식상 보는 거지. 짐승도 자기 새끼는 안 버리는데. 김상철 그놈이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는 거 내가 알게 된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제가 우리 어머니랑 이야기 좀 해볼게요. 세상에. 근데 뭐 이런 인연이 다 있담? 민국쌤이 김상철 아들이면 어쨌거나 이북남매이긴 하지만 김상철도 우리 아버지 피는 이어받은 건데 쌤이 김상철 아들이라면 세상에나. 워낙 잘 가르친다고 소문나서 우리 훈이 선생님으로 모시려고 했던 건데 민국 선생님, 인간 같지도 않은 아빠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 부모 품이 필요할 나이인데. 사모님은 밝혀진 비밀을 그리고 드러난 진실을 엄청난 분노로 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사모님의 연락을 받고 사모님 댁으로 갔어요. 그 자리에 사모님의 어머니 그리고 김상철과 그 상간녀가 있었습니다. 김상철은 왜 왔는지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 얼굴을 알아보지도 못했고요. 이분은 누구? 우리 훈이 과외 선생님이야. 고등학교 전교 1등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실력이 기가 막힌 분이거든. 훈이 성적 올려야 해서 특별히 모셨어. 그런데 우리 만난 적이 있나요? 어디서 본 것 같은... 낯이 익네요. 그러니? 이 선생님 성함이 김민국 선생님이셔? 김민국? 그 순간 그 인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그 인간 옆에 있던 상간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멀뚱멀뚱 김상철을 바라보더라고요. 아니지 누나.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상철아, 10년 전 네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며 그리고 내 동생이라며 찾아왔을 때 네가 아픈 아내 병간호는커녕 여자한테 미쳐 눈 돌아가서 바람이나 피고 아내가 세상 떠나자마자 보험금이랑 재산 다 챙겨서 네 핏줄, 네 자식, 네 아들,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된 아들까지 버리고 저 여자랑 살림 차린 그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인 걸 알았다면 너 우리 집 식구로 인정해주는 일 없었을 거야? 뭐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서울대생? 저 사람이 그때 그 꼬맹이라고요? 지금 민국쌤이 상철이 너랑 저 상간녀 얼굴 후려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해. 외할머님이 훌륭하게 키우셔서 배울 만큼 배운 인격자라서. 그리고 나도 교양 있는 사람이라 지금 손 안 올리고 있는 거야. 엄마, 김상철 이놈이 그런 놈이래요. 너 같은 게 감히 우리 집안에 팔을 내밀어? 가난한 게 죄가 아니고 못 배운 것도 죄가 아니지. 너같이 인간 기본 도리도 안 하는 말종 같은 놈이 죄의 근원인 거야. 너 오늘부로 우리 집 식구 아니다. 아무 연관 없는 남이야. 애초에 그랬었고 네가 어떤 인간이라는 거 안 이상 식구로 지낼 수 없다. 큰어머님, 그건 그럴 수가. 돌아가신 아버지 유언인데요. 큰어머님, 너 날이 더워 정신이 어떻게 나갔니? 돌았어? 어디 어머니라는 말을 입에 올려? 뭐, 아버지 유언? 변호사한테 뭘 남기길 했니? 문서가 있니? 녹음을 하기를 했니? 그냥 가실 때 다 되어 정신이 흐릿해져 챙겨줘라. 그 한마디 하셨는데 그게 유언이야? 뭐, 공증이라도 받았어? 너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라. 네 책상 그냥 치울 거니까. 그리고 너희 사는 집, 그거 우리 남편 소유인데 돌아가시고 내 명의인 거 알지? 내가 그 집에 너희 살게 하면서 그때도 니들이 명의, 니들 이름으로 해달라고 살살거리며 나한테 온갖 안부 다 떨었을 때, 그때 내 마음 한구석이 찜찜해서 그거 니들 명의로 안 해준 거다. 그 찜찜한 이유를 도통 모르겠더니 일이 이렇게 되려고 했던 거네. 그 집 내놓을 거니까 집 비워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이러실 수 있어요. 이 사람 아버님 아들이에요. 돌아가셨지만 아버님 핏줄이 맞다고요.
내가 김상철 니놈이 아픈 아내 두고 바람핀 거, 10년도 더 지난 거, 그거 증거 찾아서 상간녀 고소라도 해주랴? 니놈이 수령한 보험금 그거 다 토해내게 해줄까? 나야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니들이 뭘 할 건데? 소송해보든가. 나 김앤장이 아는 변호사 한둘 아니야. 나갈게요. 그러지 마세요. 짐 싸서 나가겠습니다. 죄송해요. 사과는 여기 있는 민국 선생님. 네 아들한테 해야지. 너 같은 인간 아빠로 둔 게 일생일대의 오점이겠지만 사과는 받아야지. 안 그래요, 민국쌤?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해. 아빠와 상간녀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과를 받아주거나 용서를 한 것은 아니었어요. 말없이 그 둘을 노려보았어요. 당장 나가라. 경호원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모님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김상철과 그 상간녀 얼굴을 쾅쾅 발로 짓밟으면서요. 미련이 남은 듯 자꾸만 뒤를 돌아보다가 그 둘은 사라졌습니다. 감사해요, 사모님. 감사해요. 뭘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 것뿐이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요. 민국쌤, 제가 뭐 도와줄 건 없어요? 할머님은 어떠세요? 민국쌤 키워주신 외할머님이요. 사실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계세요. 어디 병원이요? 사모님과 사모님의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날 할머니의 병원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병원에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다고요. 사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할머니는 치료를 받게 되었고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저는 훈이의 과외를 열심히 했어요. 과외비도 정말 부족하지 않게 챙겨주셨죠. 사모님 아들인 훈이가 열심히 해준 덕분에 훈이도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대 아니어도 괜찮아요. 연대가 어디야? 원래 거기도 못 가려였는데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 뒤로도 사모님과 연락을 하고 지냈죠. 졸업을 한 뒤 대기업에 취업을 했고 넓은 집으로 옮겨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30이 넘은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사모님이 소개시켜준 여자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소원이 저 장가가서 아이 낳는 거 보는 거라고 했는데 이제 몇 달 뒤 아이가 태어납니다. 평생 저만 바라보며 사신 우리 할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